그를 본 순간 이상한 감각이 스쳤다. 너무도 익숙한 손, 낡은 반지, 그리고 희미한 표정. 그런데 대체 어디서 봤던 걸까? 그냥 스쳐 지나가야 했는데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느낌. 그리고 그가 손목을 걷어 올리는 순간 숨이 멎었다. 말도 안 돼. 저건 지금 운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바람이 유난히 매서운 밤이었다. 서울 한복판 수천억 원짜리 빌딩이 줄지어 선 거리에서도 그 빛나는 유리창 너머 홀로 앉은 사람의 외로움까지 감춰주진 못했다. 강현우 38.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H그룹의 최고 경영자. 그는 오늘도 사무실 창가에 기대어 깊은 밤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 들린 서류 한 장은 단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디지털 시계의 숫자가 조용히 바뀌는 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을 채웠다. 창밖을 바라보던 시선이 흐려졌다. 눈앞이 아득해지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겨울밤. 단칸방에서 10살의 강현우는 얇은 이불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방 안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왔다. 낡은 점퍼에 쌓인 눈이 녹아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버지는 현우를 품에 안고 말했다. 아빠, 꼭 돈 벌어서 돌아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결의가 섞여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버지는 떠났고 돌아오지 않았다. 현우는 매일 저녁 창가에 앉아 거리를 내려다보며 익숙한 뒷모습을 찾아 헤맸다. 어머니는 점점 병들어갔고 결국 어린 현우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다. 하얀 병실에서 들려온 심장 모니터의 단조로운 경고음은 여전히 그의 귓가에 울렸다. 강현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과거의 기억을 털어냈다. 창문에 비친 서울의 야경이 그의 얼굴과 겹쳐졌다. 남자의 얼굴과 도시의 불빛이 뒤섞여 하나의 그림자를 만들었다. 지금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가장 원했던 한 사람만은 아직도 찾지 못했다. 성공의 정점에 있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차가운 겨울밤처럼 비어 있었다. 그의 손이 무심코 책상 위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색이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와 어린 자신이 함께 있었다. 구석이 접혔고 표면은 닳아 반들거렸다. 수없이 만진 흔적이었다.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몇 년째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 실종 신고, 경찰서,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단 하나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대표님, 창고 쪽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 창고는 본사 빌딩의 가장 아래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그는 금속 벽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완벽한 수트, 단정한 헤어스타일, 성공한 남자의 모습.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창고 안은 어두웠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먼지 냄새가 가득했다. 현우의 호흡이 공간에 섞여 작은 안개를 만들었다. 한 남자가 창고 구석에서 빗자루를 움직이고 있었다. 회사의 청소부였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익숙했다. 저기 뭔가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우가 말을 건네자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깡마른 체구, 거친 피부, 깊이 팬 주름들.
낡은 작업복은 색이 바랜 듯했다. 그의 눈빛은 흐리면서도 단단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물건 정리하다가 박스가 넘어져서. 남자의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거칠었다. 현우에게 어딘가 익숙한 울림이 있었다. 그때 현우의 시선이 남자의 손에 멈췄다. 굳은 살이 박인 손, 기름때가 스며든 오래된 손, 그리고 왼손 약지에 끼워진 낡은 은색 반지. 희미하게 새겨진 무늬가 보였다. 순간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떨렸다. 현우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손 같았다. 오래된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감각. 앞으로 조심하세요. 돌아서려는 순간 창고 구석에 걸린 낡은 작업복이 보였다. 소매 끝자락에 누군가 정성스럽게 꿰맨 자국이 있었다. 특별한 모양으로 실을 엮은 흔적이 선명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강렬하게 떠올랐다. 현우야, 이 작업복은 아빠한테 아주 소중한 거야. 이걸 입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 거야.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작업복을 다렸다. 그리고 떠나기 전 찢어진 부분을 특별한 모양으로 꿰맸다. 이걸 입고 다시 돌아올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귀에서 피가 쏟아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현우는 다시 한번 청소부를 바라보았다. 아니, 정확히는 그의 손을, 그의 반지를, 그의 익숙한 뒷모습을. 설마. 현우의 시선이 청소부의 뒷모습에 고정되었다. 창고의 흐릿한 조명 아래 한 남자의 실루엣만이 길게 늘어졌다. 시간이 정지한 듯한 순간 과거와 현재가 한 공간에서 충돌하고 있었다. 1997년 대한민국은 흔들리고 있었다. IMF 금융위기로 거리엔 폐업한 가게들의 철제 셔터가 내려앉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힘없이 길거리를 헤맸다. 도시의 생기가 하나둘 사라지는 시간이었다. 그때 38살의 김태식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회사 앞에서 발길을 돌리며 그는 어깨가 더 무거워졌음을 느꼈다. 발걸음마다 바닥에 내려앉는 소리가 무겁게 들려왔다. 그는 성실한 가장이었다. 작은 기계 부품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했고 기술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났다. 손끝이 정밀하고 성격이 꼼꼼해 공장장도 인정한 기술자였다. 정교한 부품을 다루는 그의 손은 무용수의 움직임처럼 우아하면서도 정확했다. 하지만 경제 위기 앞에서 경력과 성실함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 어느 날 그는 사무실로 불려갔다. 공장의 기계 소리가 멀어지면서 그의 심장 소리만 점점 커졌다. 사무실 문을 열자 그의 직감은 현실이 되었다. 김 기사님, 정말 미안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습니다. 기술 있는 분이니 어디든 가면 금방 자리 잡을 겁니다. 공장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태식의 귀에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로 들렸다. 잘린 것이다. 단 한순간에 10년이란 시간이 물거품이 되었다. 그날 밤 태식은 집으로 돌아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낡은 소파에 앉아 그는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얼굴에 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아내 윤정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이미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다. 당신 무슨 일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태식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 잘렸어.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마치 오래 참았던 숨을 내쉬는 것 같았다. 두 글자에 그의 모든 자존심과 불안함이 담겨 있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남편의 손을 조용히 잡았을 뿐이다. 두 사람 사이로 시계 초침 소리만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작은 방 한쪽에서 10살의 강현우가 고개를 내밀었다. 아이의 눈동자는 호기심과 불안함이 섞여 있었다. 아빠, 무슨 일 있어? 아이의 목소리에 태식은 순간 표정을 바꿨다. 아이 앞에서 절대 힘든 티를 내지 않기로 그것만큼은 지키고 싶었다. 아니야, 현우야. 그냥 아빠가 잠깐 쉬려고. 정말? 현우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다. 그럼 아빠가 집에 오래 있으니까 좋지? 태식은 억지로 목소리를 밝게 꾸몄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노란 불빛이 그의 생기 없는 눈동자를 가리기에 충분했다. 현우는 해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순수한 미소 앞에서 태식의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태식은 더 이상 공장으로 출근하는 대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맸다. 집을 나설 때마다 태식은 평소처럼 출근복을 입고 넥타이까지 메었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를 위한 것이자 가족에게 보이기 위한 작은 연극이었다. 태식은 매일 아침 새벽같이 집을 나섰다. 취업 공고가 붙은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다. 처음에는 희망을 품고 시작했던 구직 활동이 점차 절망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죄송하지만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경력은 좋지만 저희는 젊은 사람을 찾습니다. IMF 때문에 다들 어렵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들이 가시처럼 박혀 가슴을 찔렀다. 면접장을 나설 때마다 태식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세상과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난 느낌이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태식은 작은 결심을 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마음을 정했다. 집을 정리하고 더 먼 곳으로 가기로. 자신의 존재가 가족에게 부담이 되기 전에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결심했다. 저녁 식사 후 태식은 정희에게 조용히 말했다. 정희야, 나 먼저 지방 내려가서 일자리 좀 알아볼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정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태식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이렇게 마냥 있을 순 없잖아. 돈 벌어서 돌아올게. 태식의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다. 정희는 이 결정을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남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선택임을,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그날 밤 태식은 아들 옆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었다. 침대 옆 작은 스탠드 조명이 아이의 순수한 얼굴을 비추었다. 현우야, 아빠 금방 돌아올 거야. 기다릴 수 있지? 태식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어딘가 공허하게 울렸다. 아이는 그런 아버지의 불안을 느끼지 못한 채 순진한 미소를 지었다. 응, 아빠. 빨리 와. 현우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태식의 목구멍에 뜨거운 것이 맺혔다. 그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강하게. 마치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는 듯이. 하지만 그가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었다. 그것이 마지막 포옹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현우는 그날 밤 이후로도 몇 번이고 창고에서 마주쳤던 남자의 모습을 떠올렸다. 어둠 속에서 불빛에 드리워진 그림자, 그 익숙하면서도 낯선 실루엣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무실의 화려한 전망과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지는 전화벨 소리,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사이로 그 남자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마치 흑백 영화 속 유일한 컬러 장면처럼. 김태식, 62세. 회사 청소부.
인사팀 기록부에 적힌 정보는 그게 전부였다. 서류상의 건조한 정보, 그 아래 숨겨진 이야기를 현우는 자꾸만 상상했다. 그는 항상 묵묵히 일했다. 복도를 쓸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창문을 닦는 단순한 일상. 말수는 적었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복도를 지나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존재감을 지우려는 듯했다. 누구보다 성실했지만 늘 자신을 낮추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그 손, 현우는 그 손을 잊을 수 없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그 손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온갖 일을 견뎌온 흔적처럼 습관적으로 몸을 구부정하게 하고 항상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다니다가도 일할 때만큼은 그 손이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왼손 약지에 끼워진 세월이 깃든 낡은 은색 반지. 빛을 받을 때마다 희미하게 반짝이는 그 반지는 마치 오랜 세월의 무게를 간직한 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듯했다. 어디서 봤지? 현우는 자신의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높은 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전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멀리 과거로 향해 있었다.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를 듯 하면서도 흐릿하게 흩어졌다. 마치 손에 쥐려 하면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그날 창고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업무 미팅 중에도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에도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 남자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었다. 펜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와인 잔을 든 손가락 사이로 오래된 기억이 스며들었다. 어쩐지 익숙한 느낌,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 감각. 그것은 오래전부터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미묘한 감정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다. 무거운 한숨이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그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스쳐 지나왔다. 길에서 노숙자를 볼 때마다 혹시 아버지가 아닐까 돌아보았고 버스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곤 했다.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목소리를 낮추어 마치 자신을 설득하듯이. 그럴 리 없어. 그렇게 살아온 지 벌써 20년이었다. 희망과 절망을 오가며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며. 그러니 이번에도 그냥 우연이겠지. 문득 현우의 손이 단단하게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익숙한 통증. 그러나 그는 곧 두 번째 단서를 발견했다. 그날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다. 사무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현우의 책상 위에 주황빛 그림자를 드리웠다. 직원들의 발걸음 소리가 하나둘 멀어져 가는 시간, 빌딩이 서서히 고요해지는 순간이었다. 사무실을 나서려던 순간 창고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부드럽지만 약간은 거친, 그래서 더욱 귀에 남는 목소리였다. 김 기사님, 오늘은 벌써 퇴근하시나요? 네, 이제 가봐야죠. 그 목소리였다. 복도를 채운 그 짧은 대화가 현우의 귓가에 가득 울렸다. 그의 걸음이 멈췄다. 현우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귓가에 혈액이 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창고 앞에서 김태식이 가방을 메고 서 있었다. 낡은 청가방, 구부정한 어깨에 얹혀진 그 가방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다. 동료 직원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손목에서 빛나는 낡은 시계가 눈에 들어왔다. 현우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었다. 오래된 가죽끈, 군데군데
벗겨진 테두리,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각인. 시계의 유리면에는 작은 흠집이 여럿 나 있었지만 시계는 여전히 정확하게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현우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폐가 굳어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그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 시계. 그것은 자신이 어린 시절 아버지가 떠나기 전 건네려 했던 바로 그 시계였다. 기억 속에 깊이 묻혀있던 이미지가 갑자기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1997년 겨울. 창문 너머로 눈발이 흩날리던 그날. 방 안은 차가웠지만 가족의 온기로 따뜻했다. 달력에는 아버지가 떠나는 날짜가 동그라미 쳐져 있었다. 아버지는 떠나기 전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좁은 방 안에 모여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눈가에는 희미한 눈물 자국이 있었다. 이거 현우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는 말끝을 흐리며 시계를 꺼내 들었다. 작은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던 시계. 그 순간의 침묵과 낡은 시계가 바라는 묘한 존재감이 어린 현우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현우는 어린 마음에 물었다.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이거 뭐야? 아빠가 결혼할 때 엄마한테 선물 받았던 거야. 내가 평생 아끼는 거지. 그가 웃으며 시계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가 다시 감싸쥐었다. 그 손길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애정이 담겨 있었다. 강현우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새벽의 푸른 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고 사무실은 적막에 잠겨 있었다. 멀리서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다. 붉게 충혈된 그의 눈은 밤을 새웠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김태식, 62세. 그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한 후 관련 자료를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다. 커서가 깜빡이며 결과를 불러오는 순간 현우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별다른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수많은 동명이인, 현재와 무관한 기사들 뿐이었다. 현우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럴 줄 알았다. 평범한 청소부 직원이라면 인터넷에 정보가 남아있을 리 없었다. 특히 노년층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현우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성공한 사업가라는 타이틀은 단순한 행운의 결과가 아니었다. 끈기와 결단력이 그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 김태식의 과거를 조사했다. 병원 기록, 지방자치단체의 등록 자료, 사회보장 시스템의 흔적들.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을 모으듯 그는 하나하나 단서를 모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10년 전 인천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한 남자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그 후 기억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가족 연락처도 없었다. 그저 작업복 안주머니에 김태식이라는 이름이 적힌 메모 한 장만이 그의 유일한 신원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김태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다. 누구인지도 모른 채, 자신의 과거도 모른 채, 그저 메모에 적힌 이름으로만. 현우의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만약 그가 정말 아버지라면 그동안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현우는 병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오래된 자료를 뒤졌다. 인천의 작은 병원, 노란빛이 감도는 형광등 아래, 낡은 서류철이 쌓인 보관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자료였지만 그의 명함과 부탁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어느 낡은 파일에서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다. 페이지를 넘기던 손가락이 갑자기 멈췄다. 눈이 한 지점에 고정되었다. 김태식, 1961년 9월 15일생.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심장이 순간 멈추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했다. 종이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버지의 생일과 같았다. 머릿속에 각인된 그 날짜, 어머니가 늘 챙기던 그 날짜, 어린 시절 자신이 작은 선물을 준비하던 그 특별한 날, 9월 15일.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날짜가 지금 이 서류에 적혀 있었다. 가슴이 요동쳤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졌다. 이름, 나이, 생일, 특징들. 마치 운명이 오랫동안 준비한 퍼즐이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순간 같았다. 하지만 확신이 필요했다. 너무도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아버지. 너무도 간절히 원했던 재회. 그 모든 것이 이제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실망하기를 원치 않았다. 수없이 겪었던 실망과 상실, 그것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았다. 확인해야 한다. 직접. 그날 저녁 현우는 김태식을 다시 찾아갔다. 회사 건물은 이미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후였다. 복도는 조용했고 희미한 비상등만이 공간을 밝히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다. 창고 근처에 도착했을 때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김태식의 모습이 보였다. 바닥을 쓸고 상자를 정리하고 자신의 일에 묵묵히 집중하는 모습. 그 뒷모습을 현우는 잠시 지켜보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꿈틀거렸다. 김 기사님, 잠깐만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예상보다 큰 소리가 나오자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당황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다. 평소의 냉정함과 침착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저 부모를 찾는 어린 아이의 마음만이 남은 듯했다. 김태식이 고개를 들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그러나 눈빛은 따뜻했다. 네, 대표님. 현우는 주머니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김태식은 의아한 얼굴로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사진과 현우 사이를 오갔다. 의문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한 여자와 어린 아이를 안고 있었다. 오래된 사진 속에서도 세 사람의 웃음은 생생했다. 그들의 행복했던 순간을 담아낸 한 장의 증거.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태식, 아니, 현우의 아버지가 활짝 웃고 있었다. 김태식의 손이 떨렸다. 눈에 띄게 명백하게. 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쥐었다. 마치 깨질 듯한 유리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손가락 끝이 사진의 모서리를 따라 미세하게 흔들렸다. 복도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도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감정의 변화는 뚜렷하게 보였다. 눈빛이 흔들리고 이마에 미세한 주름이 깊어졌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아이, 너무 익숙한데. 그 말을 현우는 전신을 흐르는 전기처럼 느꼈다. 가슴이 조여들었다. 숨이 막힐 듯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다. 김태식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마치 피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형광등 아래 그의 피부는 더욱 창백하게 보였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번쩍였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마른 듯 달싹였다. 그의 눈빛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마치 깊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찾는 사람처럼 그의 시선이 허공을 헤맸다.
나는 누구지? 그 말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웠다. 자신에게 묻는 것인지, 현우에게 묻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기억이 깨어나려 하는 순간의 고통스러운 외침이었다. 그 순간 김태식은 머리를 부여잡고 휘청였다. 마치 갑작스러운 통증이 밀려온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몸이 균형을 잃고 흔들렸다. 현우가 황급히 그를 붙잡았다. 반사적인 행동이었다. 그의 팔이 김태식의 어깨를 단단히 지탱했다. 처음으로 그들의 몸이 접촉하는 순간이었다. 오랜 세월을 뛰어넘은 만남. 괜찮으세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 그리고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그의 눈은 김태식의 얼굴을 집중해서 바라보았다. 그러나 김태식은 흔들리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단어 하나하나가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려지는 듯했다. 현우, 시간이 멈추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현우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 이름, 그의 이름. 처음으로 이 남자의 입에서 나온 그의 이름. 어쩌면 25년 만에 다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로 불린 그의 이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 한마디만 귓가에 울렸다. 그 순간 현우는 자신이 다시 어린 소년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버지를 기다리던 창가에 앉아 길을 바라보던 그 어린 소년. 그리고 그 순간 김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주름진 얼굴을 타고 천천히 흐르는 눈물방울. 그것은 마치 25년 동안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기억을 잃었지만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너무도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누군가를 마침내 찾은 듯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었다. 끊어졌던 연결이 다시 이어지려는 그 미묘한 순간. 김태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거칠고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흐르는 투명한 물줄기.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마침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 눈물방울은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빛났다. 현우야? 그 한마디는 질문이자 확인이었고 오랜 시간을 건너온 기억의 손길이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사람의 목소리처럼. 그 순간 강현우의 온몸이 굳었다. 숨이 멎는 듯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던가. 이 순간을 상상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던가. 아버지. 입술이 떨렸다. 그 단어를 발음하는 것만으로도 목이 메어왔다. 오래도록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단어가 마침내 입 밖으로 나왔다. 25년 만에 다시 부르는 그 이름. 몸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다. 어린 시절부터 내면 깊숙이 쌓아두었던 상실감, 외로움, 그리움, 분노.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랐다. 아버지, 왜 이제야? 저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목소리는 터질 듯 갈라졌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오랫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감정이 물 터지듯 흘러나왔다. 어린 시절 혼자 울던 밤들, 어머니의 죽음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순간들, 학창 시절 부모님 참관 수업에 아무도 오지 않던 날들.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김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을 열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아들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돌아오는 느낌이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주름진 손가락이 공기 속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복도의 희미한 조명 아래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현우의 얼굴을 닿을 듯 말 듯한 손길로 더듬었다. 오래된 나침반이 북극을 찾아가듯 그의 손은 본능적으로 아들을 향했다. 마침내 그의 손가락이 현우의 뺨에 닿았다. 그 접촉은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25년 만의 만남. 너 이렇게 컸구나.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목소리였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경이로움이 가득한 목소리. 손끝이 닿자 현우는 마침내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렸다. 더 이상 CEO도 성공한 사업가도 아니었다. 그저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어린 소년일 뿐이었다. 꽉 담은 입술이 풀어지고 간신히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그 품은 어린 시절 기억보다 더 말랐지만 여전히 단단했다. 그 품 안에서 현우는 다시 10살 소년이 된 듯했다. 시간은 거꾸로 흐르고 그 모든 고통스러운 해들은 잠시 사라진 듯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낡은 작업복에서는 희미한 기름 냄새와 세제 향이 났다. 그 냄새마저도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늦게 돌아왔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무거웠다. 평생의 무게를 담은 듯한 목소리. 두 팔로 아들을 더 단단히 끌어안았다. 마치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 세월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끌어안은 채 끝없이 울었다. 회사 복도의 희미한 조명 아래 시간은 의미를 잃었다. 그날 이후 현우는 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그가 성공한 후 마련한 넓은 집이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는 그 공간은 이제 두 사람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다. 수십 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하루하루를 함께 보냈다. 아침에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대화를 나누었다. 때로는 말없이 TV를 보기도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었지만 천천히 조금씩 그들은 서로를 다시 알아가기 시작했다. 김태식은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했다. 사진이 가득한 벽, 호화로운 조명, 부드러운 쿠션이 달린 의자. 모든 것이 그에게는 낯설었다. 그가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도 달랐다. 어느 아침 김태식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다. 현우야, 나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아도 돼. 청소 일도 할 수 있고. 그 말에는 겸손함과 함께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는 과하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현우는 단호했다. 커피 잔을 내려놓고 그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고했다. 아버지는 이제 그냥 편히 쉬시면 돼요. 제 옆에서, 제가 만든 이 집에서. 그 말에는 어떤 타협이 여지도 없었다. 그것은 아들의 결심이자 오랜 시간의 기다림 끝에 맺어진 약속이었다.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를 보살필 차례였다. 김태식은 그런 아들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다. 언제 이렇게 자랐을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울렸다. 자신이 떠나던 날 가슴에 품었던 작은 아이가 이제는 누구보다 강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둘은 함께 밖으로 나갔다. 오랜 시간 실내에서만 지내던 김태식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현우의 제안이었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 좋은 외투를 준비했고 함께 거리로 나섰다. 거리는 연말 분위기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바삐 걸어 다녔다. 화려한 조명들이 길을 밝히고 크리스마스 캐럴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다. 김태식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놀라움이 가득했다. 서울은 그가 기억하는 모습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더 높은 빌딩들, 더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훨씬 복잡해진 거리.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버지? 현우의 물음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국밥이 먹고 싶구나. 그 단순한 바람에는 오랜 시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화려함보다는 따뜻함을, 사치보다는 정겨움을 그리워하는 마음. 현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다. 마침 저 앞에 괜찮은 집이 있어요. 가시죠. 그들은 붐비는 거리를 지나 작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 자리 잡은 오래된 국밥집. 따뜻한 국밥집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아버지와 아들 마주보고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평범하면서도 특별했다. 따끈한 온돌바닥이 발을 데웠고 음식을 준비하는 소리가 주방에서 들려왔다. 금방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두 그릇이 나왔다. 하얀 김 속에서 고기와 내장의 향이 진하게 퍼져나왔다. 깔끔하게 정돈된 반찬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김태식은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시선은 국밥 그릇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듯했다. 오랜 기억을 더듬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말은 아들에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따뜻한 밥을 마지막으로 먹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난다. 그 말에 현우는 마음이 아려왔다. 아버지가 지나온 시간의 고단함이 느껴졌다. 공사장에서의 차가운 도시락, 혼자 먹는 라면, 때로는 끼니를 거르기도 했을 그날들. 앞으로는 매일 드시면 돼요. 제가 매일 같이 먹으러 올 테니까. 현우의 약속에는 단순한 식사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함께할 시간, 나눌 이야기, 그리고 채워야 할 부재의 시간에 대한 약속이었다. 김태식은 숟가락을 뜨고 한 입을 먹었다. 뜨끈한 국물이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그 맛은 단순했지만 깊었다. 마치 오랜 시간의 그리움이 녹아있는 듯했다. 한동안 조용히 먹던 그는 문득 고개를 들었다. 현우와 눈이 마주쳤다. 아들은 말없이 웃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기쁨, 안도감,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 그 순간 김태식은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토록 원했던 것, 그토록 꿈꿔왔던 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그는 국밥 한 술을 더 뜨며 조용히 말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가슴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 그 말에 담긴 무게는 단어 하나하나보다 더 컸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자 오래된 약속의 완성이었다. 현우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다.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은 평화, 긴 여정 끝에 도착한 집과 같은 안정감이 그의 얼굴에 퍼졌다. 국밥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 사이로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말보다 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이제 그들은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봄을 맞이한 두 영혼처럼 창밖으로는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꽃이 거리를 덮으며 과거의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